2026년 여름, 유럽은 그야말로 죽음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역대급 폭염이라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재난이었어요. 6월 하순, 파리와 마드리드와 로마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겼고, 스페인과 남프랑스의 일부 지역은 무려 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덥고 짜증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계 기상특성 분석 기구에 따르면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단 일주일 사이에 유럽 27개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한 주 동안 2만 3천여 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직전 3년 평균보다 5천 명 이상 많은 숫자였죠. 일부 집계는 6월 폭염 사망자만 2만 명을 넘겼다고 봤습니다. 전력망은 과부하로 곳곳에서 정전을 일으켰고 철도는 레일이 휘어질까봐 운행을 멈췄으며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연합과 세계보건기구가 폭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연재해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정도였어요. 바로 이 지옥 같은 여름의 한복판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이 구세주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그 구세주는 방구석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죠. 이게 에어컨이야? 히터야? 라는 유럽 소비자들의 원망 섞인 한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유럽이라는 대륙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에어컨 없이 버텨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부자 동네인데 왜 에어컨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나갈까? 답은 역설적이게도 기후 때문이었어요. 원래 유럽의 여름은 그렇게까지 덥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유럽이나 서유럽은 여름에도 선선한 편이었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졌죠. 그러니 두꺼운 벽돌과 석조로 지은 오래된 집들은 낮에 열기를 차단하고 밤에 서늘함을 붙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어요. 에어컨은 그야말로 사치품이었던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20%에 불과한데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수치죠. 유럽 사람들에게 에어컨은 문화적으로도 낯선 물건이었어요. 오랫동안 유럽의 여러 정부는 기계적인 냉방 대신 차양막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고 건물 단열을 강화하는 식의 자연적 대응을 선호해왔습니다. 에어컨을 트는 것 자체가 환경에 해롭고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인식까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유럽 특유의 사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실외기를 설치하기가 지독하게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벽걸이 에어컨이나 시스템 에어컨은 반드시 바깥에 실외기를 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는 수백 년 된 역사적 건축물이 즐비합니다. 이런 건물들은 외벽을 함부로 손대는 게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요. 이탈리아는 노후 역사 건축물의 외벽 규제가 까다롭고 독일은 소음 기준이 엄격하고 프랑스는 냉매 관련 규정까지 복잡하죠.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하나 설치하려면 무려 9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9단계요? 상상이 되세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관공서를 9번 들락거려야 에어컨을 달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통적인 분리형 에어컨은 설치 비용만 평균 1000에서 2000유로, 우리 돈으로 177만 원에서 353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제대로 된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4천만 원 가까이 든다는 사례까지 보도됐어요. 이러니 유럽 사람들에게 에어컨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넘사벽 같은 물건이었던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사회 현상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2026년 폭염이 워낙 살인적이다 보니 독일에서는 에어컨이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이념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참다 못해 에어컨 사재기에 나서자 이 냉방 문제가 좌파와 우파 사이의 정치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극우 성향의 대한당은 기후 히스테리가 에어컨 설치를 막고 있다면서 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반대편에서는 에어컨 확산이 결국 전력 수요를 늘려 탄소 배출을 가중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킨다며 맞섰죠. 에어컨 한 대를 두고 이건 생존의 문제다, 버서스, 이건 환경 파괴다 라는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건 유럽 사람들에게 이번 폭염이 그저 더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신념까지 뒤흔드는 사건이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극도의 혼란과 절박함이 있었기에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이 파고들 완벽한 틈이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간의 심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람은 절박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45도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옆집 노인이 온열 질환으로 실려가고 밤이 되어도 집 안 온도가 3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누군가 복잡한 설치도 필요 없고 실외기도 필요 없고 가격은 10분의 1이고 며칠이면 배송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제품의 성능을 꼼꼼히 따질 여유가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이 지옥 같은 더위에서 벗어나게만 해준다면 뭐든 사겠다는 심리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절박함의 틈을 중국 기업들이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중국의 대응 속도는 사실 감탄스러울 정도였어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폭염이 시작되자마자 중국의 가전 대기업들이 무섭게 움직였거든요. 메이디, 하이얼, 그리, TCL 같은 기업들이죠. 이들이 내세운 무기가 바로 이동식 에어컨이었어요. 실외기가 필요 없고 그냥 방에 바퀴 달린 기계를 굴려다 놓고 배기호스만 창밖으로 빼면 끝나는 물건. 유럽의 그 복잡한 설치 규제를 완벽하게 우회하는 제품이었죠. 가격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분리형 에어컨이 177만 원 넘게 들 때 중국 이동식 에어컨은 200에서 400유로, 그러니까 35만 원에서 71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벽걸이형도 71만 원에서 141만 원 수준이었죠. 중국 브랜드가 적게는 20%, 많게는 90%까지 저렴했던 겁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세관 데이터를 보면 2025년 상반기 중국의 대EU 에어컨 수출액은 37억 6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건 전년 대비 무려 43.2%나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메이디의 주력 이동식 에어컨 모델인 포르타스 플릿은 유럽 곳곳에서 완판됐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중고 제품 가격이 신제품 가격을 넘어서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신제품은 이미 다 팔려서 살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웃돈을 얹어서라도 중고를 사겠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메이디는 서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70% 넘게 뛰었고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려고 공장을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이커머스 채널 매출은 5월 기준 전년 대비 37% 늘었고 스페인과 프랑스 출하량은 108% 급등했죠. 그리 전기는 상반기 유럽 판매가 40% 넘게 늘면서 글로벌 유통업체 재고가 바닥났고 TCL은 프랑스와 북유럽에서 300% 이상, 스페인에서 100%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TCL은 물량을 대느라 원래 30에서 40일 걸리던 생산 주기를 10일로 단축하고 직송 트레일러를 돌리고 전세항공기까지 동원하는 걸 검토했다고 해요. 시장 조사기관들은 하이얼, 그리, 메이디 중국 3사가 2026년까지 유럽 소매 에어컨 시장의 무려 3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3분의 1을 중국 기업이 통째로 삼킨다는 얘기였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유럽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데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이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 가전기업들은 미국에서 잃어버린 판로를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럽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에어컨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던 겁니다. 그러니 중국 관영 매체가 이렇게까지 신이 났던 것도 이해가 가요. 홍콩 성도일보는 미켈란젤로의 명화 아담의 창조를 패러디해서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을 마치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구원의 선물처럼 묘사한 영상이 유럽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심지어 글로벌 타임스는 에어컨을 통해 본 유럽의 대중국 무역 적자의 본질이라는 사설까지 내면서 봐라, 유럽 사람들이 스스로 중국산 에어컨을 더 사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진짜 수요다 라며 무역 갈등에서 판정승을 거둔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 의존을 줄이려던 이유의 탈중국 전략을 대놓고 비웃은 셈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중국의 승리 스토리처럼 보이죠. 실제로 딱 이 시점까지, 그러니까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그 한 달 동안은 중국의 완승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사들인 그 에어컨을 실제로 방에 놓고 며칠 돌려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에어컨을 틀었는데 방이 시원해지질 않는 겁니다. 아니, 시원해지기는커녕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더워지는 것 같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에어컨이야, 히터야? 유럽 소비자들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불량품을 잘못 산 게 아니었어요. 이동식 에어컨이라는 물건 자체가 가진 물리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조금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원리는 사실 방 안의 열을 밖으로 퍼내는 겁니다. 냉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방 안에 더운 열기를 붙잡아서 바깥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어컨에는 열을 밖으로 뿜어내는 부분, 즉 실외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벽걸이 에어컨은 이 뜨거운 부분이 완전히 집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 방 안에는 차가운 바람만 남는 거죠. 그런데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은 어떨까요? 이 기계는 그 뜨거운 부분, 그러니까 실외기 역할을 하는 심장부가 통째로 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뜨거운 열기를 창밖으로 뺀 배기 호스 하나로만 겨우 뽑아내는 구조예요. 문제는 이 호스 자체가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겁니다. 배기 호스가 방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 열기를 고스란히 다시 방 안에 뿜어내는 거죠. 냉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결함은 두 번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동식 에어컨이 뜨거운 공기를 호스로 밖에 뿜어내면
그만큼의 공기가 방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빠져나간 공기의 빈자리는 뭘로 채워질까요? 바로 문틈, 창틈, 벽구멍 같은 온갖 틈새로 들어오는 바깥의 뜨거운 공기입니다. 45도짜리 지옥 같은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슬금슬금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음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에어컨이 방 안 공기를 열심히 밖으로 퍼내면 퍼낼수록 딱 그만큼 뜨거운 바깥 공기가 다른 틈으로 밀려 들어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어컨은 앞으로는 찬바람을 내보내면서 뒤로는 뜨거운 바깥 공기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기 모순적인 기계였던 겁니다. 특히 시중에 팔린 값싼 중국산 제품 대부분이 호스가 딱 하나뿐인 싱글 호스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이 바로 이 음압 문제를 가장 심하게 일으키는 구조였어요. 실제로 해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싱글 호스 이동식 에어컨은 스스로 만든 찬 공기의 일부를 다시 밖으로 뱉어내고 그 빈자리를 뜨거운 공기로 채우는 구조라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게 상식처럼 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 에어컨인데 실제 성능은 방을 데우는 것과 시원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에어컨이었던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동식 에어컨의 결함은 냉방 성능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소음이 어마어마했어요. 실외기의 심장부가 방 안에 들어와 있으니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그대로 실내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틀었다가 오히려 소음 때문에 못 자겠다는 불만이 쏟아졌죠. 둘째, 전기를 예상보다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방을 제대로 못 식히니까 사람들은 온도를 더 낮추고 더 오래 틀게 되는데 그럴수록 전기요금 폭탄이 날아온 거예요. 냉방 효율이 낮은 만큼 같은 시원함을 얻으려면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해야 했죠. 안 그래도 폭염으로 유럽 전력망이 과부하에 걸려 전기료가 치솟던 시기였는데 이 비효율적인 에어컨이 그 부담을 더 키운 겁니다. 셋째, 습기를 모으는 물통 관리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어요. 이동식 에어컨은 제습 과정에서 나오는 물을 내부 물통에 모으는데 이걸 수시로 비워줘야 했거든요. 깜빡하면 물이 넘치거나 작동이 멈추기 일쑤였죠. 요약하자면 유럽 소비자들은 실외기 없이 간편하게 시원해진다는 환상을 사들였는데 막상 손에 쥐어보니 시원하지도 않고 시끄럽고 전기 잡아먹고 물통까지 비워야 하는 애물단지였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어요. 이건 단순히 중국산은 역시 싸구려 라는 식의 조롱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절박할 때 어떻게 판단을 그르치는가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유럽 소비자들은 사실 이동식 에어컨의 이런 근본적 한계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조금만 검색해봤어도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45도의 폭염 속에서 당장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은 공포 앞에서 사람은 지금 당장과 완벽함 중에 무조건 지금 당장을 선택하게 돼요. 177만원짜리 완벽한 에어컨을 9단계 허가받아 몇 달 뒤에 설치하느니 35만원짜리 반쪽 에어컨이라도 내일 배송받는 걸 택한 거죠. 이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바로 이 절박함이 만들어내는 성급한 선택의 심리를 정확히 읽었고 그 순간의 수요를 완벽하게 잡아챈 겁니다. 문제는 그 절박함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반드시 냉정한 계산의 시간이 온다는 걸 놓쳤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애초에 그런 장기적 신뢰 같은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폭발적 수요만 쓸어 담으면 된다는 계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냉정한 계산의 시간이 딱 한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폭염의 첫 충격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을 며칠 써보면서 이거 별로 안 시원한데? 를 깨닫는 순간 그 열광은 급격하게 식어버렸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실망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방 온도를 몇 도밖에 못 낮춘다. 전기는 전기대로 잡아먹는다. 소음은 엄청나다. 호스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오히려 방구석이 더 덥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신이 내려준 구세주는 딱 한 달 만에 방구석 애물단지로 신분이 강등됐어요. 중국 관영 매체가 미켈란젤로 명화까지 패러디하며 자랑하던 그 위풍당당함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마케팅과 실체 사이의 간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무리 화려한 서사로 포장해도 제품이 실제로 소비자의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 서사는 한 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로 신격화됐던 제품이 실사용 후기 몇 개로 순식간에 신에서 애물단지로 추락한 이 극적인 반전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가장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예요. 흥미로운 건 중국 기업들이 이동식 에어컨으로 유럽 시장을 순간적으로 점령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성과 LG도 이 폭염 특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같은 주요 시장의 에어컨 매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했어요. LG전자도 6월 서유럽 가정용 에어컨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했고 남유럽 매출은 약 20%,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했죠.
LG는 유럽향 이동식 에어컨 재고를 2분기에 조기 소진했고 유럽형 제품을 생산하는 창원 라인을 4월부터 최대치로 돌렸으며 터키의 현지 생산 라인 가동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폭염 특수 자체는 한국 기업도 분명히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국이 순간의 수요를 값싼 물량으로 쓸어담는 전략이었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히트펌프라는 시장이에요. 히트펌프는 뭐냐면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친환경 냉난방 설비입니다. 유럽이 밀어붙이는 탄소 중립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제품이죠. 이동식 에어컨이 폭염 한철 반짝 팔리고 마는 단기 특수 상품이라면 히트펌프는 유럽의 건물 시스템 자체에 통합되는 10년 이상 성장할 구조적 시장이에요. 유럽은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폭염은 몇 년에 한 번 오는 이변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뉴노멀이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임시방편 반쪽 에어컨으로는 안 되겠다. 제대로 된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는 방향으로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연합의 에어컨 보급 대수가 2050년까지 약 2억 7,500만 대로 2019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어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유럽 히트펌프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16개국의 주거용 히트펌프 판매량은 약 262만 대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며 2024년 보조금 축소로 인한 침체를 딛고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은 EHS라는 브랜드로, LG는 서마브이라는 브랜드로 이 유럽 히트펌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 하나 있어요. 삼성과 LG가 그동안 중국에서 생산하던 히트펌프 생산 라인을 한국으로 다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히트펌프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이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물론 여기서도 중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메이디, 그리, 하이얼은 한국 기업보다 20에서 30% 낮은 가격을 앞세워서 동유럽과 남유럽 히트펌프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동식 에어컨에서 드러난 그 반쪽짜리 경험이 유럽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학습으로 남았다는 건 분명해요. 값싼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45도 폭염 속에서 몸으로 배운 거죠. 30년 넘게 에어컨을 수리해온 어느 기술자의 말처럼 고장 없이 오래 쓰는 제품이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법이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중국이 중국했다는 식의 조롱 섞인 결론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훨씬 더 보편적인 진실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보여준 그 무서운 속도와 시장 적응력, 절박한 수요를 순식간에 낚아채는 능력은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막히자마자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단 몇 주 만에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한 그 순발력은 솔직히 무섭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그 승리가 제품의 진짜 실력이 아니라 순간의 절박함에 기댄 것이었다는 데 있죠. 절박함으로 얻은 시장은 절박함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폭염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냉정을 되찾는 순간 신의 선물은 방구석 짐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반대로 삼성과 LG처럼 당장의 물량 경쟁 대신 10년을 내다보고 히트펌프라는 구조적 시장에 씨앗을 뿌린 쪽은 폭염이 끝나도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에어컨 이야기가 아니라 급하게 얻은 것과 오래 준비한 것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소비자인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앞의 급함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 대신 당장 손쉬운 것을 선택하고 후회하는가? 45도의 폭염은 단순히 유럽을 뜨겁게 달군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진짜 실력을 갖췄고 어떤 제품이 껍데기뿐이었는지를, 그리고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판단을 그르치는지를 아주 잔인할 만큼 정직하게 드러내준 시험대였던 거죠. 뜨거운 여름은 언젠가 지나가지만 그 여름이 남긴 교훈은 오래 남습니다. 유럽의 방구석에 처박힌 그 수많은 이동식 에어컨들이 다음 여름에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